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압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가 있었죠. 딱 알아야 할 시리즈. 거기에서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디오 압축 부분을 살짝 다루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로 NDI에 대한 문의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NDI, NDI HX, SRT, H264, HEVC 이렇게 프로토콜과 비디오 코덱들을 혼동해서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화질이 다르고 용량이 다르고 딜레이가 다 다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아예 이 비디오 압축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서 강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비디오 압축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건데요. 하지만 비디오 압축에 대한 코딩 방법이나 압축 기술 이론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런랭스 인코딩이니 허프만 코딩이니 DCT 변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게 될 강좌가 어떻게 비디오를 잘 압축해서 화질을 끌어올리면서 용량은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룰 것이어서 굳이 비디오를 분석해서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칙 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아시면 오늘 설명할 압축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중간에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디오를 촬영하고 저장하는 데는 많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아날로그잖아요. 우리가 비디오로 촬영하게 되는 대상인 사람이며 자연물이며 동물이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날로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날로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데이터 용량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웨이브 치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디지털로 바꾸려면 이렇게 변화하는 지점마다 점을 찍어서 그 값이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면 됩니다. 이게 다들 아시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 즉 ADC가 됩니다. 이 반대는 DAC, 그러니까 디지털 투 아날로그 변환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디지털로 잘 저장된 데이터라고 해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로 다시 변환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봐도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꿀 때 이 점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찍는가에 따라 가지고 정교함이 달라지게 되겠죠. 점을 듬성듬성 찍으면 데이터 용량은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신호는 원본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점을 아주 빽빽하게 찍는다면 원본과 다름없는 높은 퀄리티의 디지털 신호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단점은 뭐가 될까요? 네, 용량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디오 신호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할 때 우리는 8비트 변환 또는 10비트 변환을 사용하게 됩니다. 8비트 변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상 신호는 RGB,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각각의 색깔을 8비트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256단계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10비트로 할 거냐, 즉 1024개의 단계로 할 것이냐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0서부터 255까지의 총 256개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초록색도 0부터 255까지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0부터 255 중에 값을 하나를 취하게 되면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8비트 컬러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RGB 픽셀 하나당 8비트씩을 쓴다고 했으니까 데이터 용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데이터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920-1080 해상도를 갖는 풀 HD 영상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곱하기만 하면 273,600개의 픽셀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픽셀마다 RGB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R, G, B 개별은 8비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 200만 개의 픽셀 중에 있는 R 하나 값만 떼서 표시를 하면 0000, 0000, 0000, 0001, 0000, 0010 이런 식으로 256개의 단계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8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한 값인 273,600개의 픽셀에다가 8개의 비트를 곱하면 1658만 8,800개의 비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58만 8,800개의 R 값이 풀 HD 이미지 한 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상은 RGB의 3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곱하기 3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4,976만 6,300 비트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한 장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용량이에요. 그런데 동영상이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들이 1초에 수십 장씩 바뀌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보통 인터넷 영상들은 초당 30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요. 영화는 24개의 이미지를 쓰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초당 60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동영상을 표시를 합니다. 이때 쓰이는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0프레임 영상이니 60프레임 영상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당 30장으로 이루어진 비디오를 만든다고 하면 앞에서 계산한 값에다가 곱하기 30을 하면 우리가 1초에 필요한 데이터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14억 9299만 2000 비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쓰기 편하게 기가비트 단위로 바뀌면 약 1.5 기가bp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약 1.5 기가bps가 있어야 초당 30장의 프레임을 갖는 풀 HD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산한 것은 8비트 비디오예요. 그러면 10비트 비디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920 곱하기 1080 곱하기 10 곱하기 3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30을 하면 1초에 30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 10비트 비디오를 전송할 때 필요한 대역폭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은 18억 6662만 4000 비트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 1.9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압축되지 않은 풀 HD 10비트의 용량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이 영상을 1시간 저장한다고 하면 무려 6.7TB의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고작 1시간 저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용량으로는 저장하기도 힘들 뿐더러 전송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편집하거나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압축하게 될 겁니다. 몇 배 정도 압축할까요? 한 500배 정도 압축해서 쓰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압축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색공간 변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은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람의 눈은 밝기에는 민감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색을 구분하는 능력은 좀 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GB라는 값은 색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의 데이터들까지 같이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없어도 우리가 영상을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RGB라는 컬러 값 대신 한 개의 흑백 신호와 두 개의 색상 차이 데이터만 가지고 영상을 다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 공간을 우리는 흔히 YUV 색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비디오들은 RGB가 아닌 YUV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RGB와 YUV는 이런 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상호 변환이 가능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용어들이 나오게 될 텐데 무압축과 무손실 압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압축은 말 그대로 압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비압축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요. 무손실 압축이라는 것은 압축을 하기는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화질 손실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무손실 압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YUV라는 것은 원래 흑백 TV와 컬러 TV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격인데 비디오 용량의 절감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개념이에요. RGB와 YUV 변환에 대한 내용은 딱 알아야 할 시리즈 케이블 편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RGB 데이터를 YUV로 바꾸게 되면 데이터 용량이 무려 33%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GBps를 차지하는 HD 영상을 YUV로 변환해서 1.33GBps 정도로 줄일 수가 있게 됐어요. 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500배를 줄이려면 아직 멀었죠. 좀 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GBps라는 비디오는 압축되지 않은 원본을 뜻해요. 정지 이미지로 계산을 하자면 BMP나 PNG 파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정지 이미지 포맷은 뭐죠? JPG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JPEG 압축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지 압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유튜브에서 설명해 놓은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함정은 모두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정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대충 후려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JPEG 압축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복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에서 아이들의 성씨를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1번 박씨, 2번 김씨, 3번 박씨, 4번 박씨, 5번 이씨, 이런 식으로 쭉 몇백 명의 데이터를 기록을 해놓고 보면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김씨 100명, 이씨 50명, 박씨 80명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면 단 몇 줄로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중복되는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게 JPG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JPG의 압축 기법을 그대로 동영상에 이용한 게 바로 MPEG-2가 됩니다. MPEG은 말 그대로 모션 픽처 익스퍼트 그룹의 약자고요. 이런 동영상 압축에 대한 규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PEG-2의 첫 번째 특징은 압축률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압축할 건지 적게 압축할 건지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MPEG은 손실 압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JPG 자체가 손실 압축 방식이기 때문에 JPG를 사용한 MPEG 동영상 압축은 기본적으로 손실 압축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집에서 보고 있는 HD 방송 있잖아요. 이게 바로 MPEG-2를 이용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만 기억을 하고 있는 HDV라는 규격이 있어요. 바로 HDV도 MPEG-2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영상 데이터예요. 그리고 현재 라이브 전송 프로토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NDI도 MPEG-2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MPEG-2를 사용을 하면 압축되지 않은 YUV 비디오가 1.33GBps 정도인데 이거를 MPEG-2로 바꾸게 되면 약 100Mbps 정도로, 즉 13분의 1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NDI의 대역폭이에요. 그러니까 NDI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모든 프레임들이 I프레임, 즉 진짜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디오를 열어보면 한 장 한 장의 프레임들에 모두 다 JPG로 압축된 비디오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프레임들이 다 진짜 프레임이지 가짜 프레임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짜 이미지를 넣어서 비디오를 만들기도 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의 움직이는 값들만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비디오 용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DI는 MPEG-2의 100Mbps를 이용해서 모든 이미지들을 진짜 이미지, 그러니까 I프레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짝퉁 이미지들을 좀 섞어서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 MPEG-2라고 불리는 IBP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데이터 용량을 5분의 1 정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MPEG-2 코덱을 사용하는 풀 HD 비디오는 약 20Mbps로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HD
HD 방송의 품질이에요. HD 방송의 표준 대역폭은 19.8Mbps, 그러니까 20Mbps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커요. 요즘 여러분들은 집에서 보통 IPTV를 이용해서 방송을 보실 거예요. BTV나 OLED-TV, LGU 플러스 TV 이런 것들은 다 IPTV들이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날려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 20Mbps는 결코 작은 대역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줄이기를 원해요. 이렇게 데이터 용량을 줄여야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PEG-2에서 2배 정도 데이터를 더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비디오 규격이 바로 H264라는 규격입니다. H264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MPEG-2를 H264로 바꾸게 되면 약 2배 정도 데이터를 더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20Mbps인 MPEG-2 기반의 HD 방송을 H264로 바꾸게 되면 약 10Mbps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고 있는 IPTV들의 대역폭이 보통 8Mb에서 10Mbps 정도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2GBps 정도의 비압축 데이터가 지금은 10Mbps로 줄었으니까 벌써 200배가 줄게 됐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H264가 엄청나게 많이 압축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걸 4K로 만들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4K는 HD 데이터의 4배 용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H264를 가지고 4K를 만들게 되면 10메가가 아니라 40Mbps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용량이에요. 전송용으로 쓰기에 절대 작은 대역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H264에서 조금 더 많이 압축을 하려고 만들어진 규격이 H265, 그러니까 HVC라는 코덱이 돼요. 그런데 HVC라는 압축 코덱이 등장하면서부터 차세대 비디오 규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온 게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차세대 규격이라고 계속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HVC는 복잡한 라이센스 규격 때문에 아직도 다양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비슷한 압축률을 가진 AV1이나 VP9 같은 비디오 코덱들을 실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920, 1080 해상도를 갖는 풀 HD 30프레임짜리 영상을 RGB 12트로 샘플링을 하면 1.9GBps가 나오고요. 이걸 YUV로 바꾸면 1.33GBps가 나옵니다. 이거를 iFrame only MPEG-2로 바꾸면 100Mbps로 줄어들게 되고요. IBP 프레임 구조로 사용을 하면 20Mbps로 줄이고 여기서 H264 신공을 사용하면 10Mbps에서 8Mbps 정도,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HVC 그러니까 H265를 쓰게 되면 4에서 5Mbps까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인 HVC 영상은 원본보다 무려 500배가 압축된 경이로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종 결과물인 HVC를 1000배 압축하거나 2000배 압축하는 거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옵션만 그렇게 넣어주면 되니까요. 1메가, 2메가로 압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압축률을 계산하면서 가졌던 전제 조건은 원본의 영상 품질과 최대한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2GBps 정도인 비압축 RGB를 기준으로 해서 1.33GBps의 YUV로 바꾸면 화질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MPEG-2 iFrame only로 바꾸려면 최소 100메가는 있어야 화질이 유지가 되고 이거를 IBP 프레임 구조로 바꾸면 20메가는 있어야 화질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H264로 바꾸려면 10메가는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H265로 바꾸려면 4에서 5메가 정도는 확보가 되어져야 최소한 앞단에 있었던 영상의 화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H265를 만들려면 MPEG-2 만들었다가 거기서 H264 만들었다가 그걸 가지고 H265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비압축 영상에서 곧바로 H265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설명한 것은 왜 이런 숫자의 대역폭들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들을 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본보다 1000배나 2000배 압축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잘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1000배나 2000배 압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4K 영상을 1메가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디오 품질은 보장하지 않아요. 그냥 영상이 전송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어떤 경우
경우가 있냐면 군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의 국제 인터뷰 이런 곳에서는 아주 많이 압축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중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화질을 좀 떨어뜨려서라도 중계가 가능하다면 그게 훨씬 좋은 거니까요. 당연히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화질로 보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화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중계가 가능한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최대한 화질을 유지한 채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을 계산한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왜 유튜브에서 HD 영상을 기준으로 10mbps 정도로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지요. 유튜브로 올리기 위해서 20mbps로 만들어서 올리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는데 H264에 5메가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화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계산했던 방식이 그러잖아요. 오늘은 다양한 압축 규격과 왜 각각의 압축 규격들이 그 숫자, 그 대역폭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짝 언급했었던 IBP 프레임 구조와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비디오를 압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비디오 압축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오늘은 비디오를 압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IBP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IBP 프레임은 비디오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거쳐가야 할 중간 보스 같은 놈인데,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IBP에 대한 강좌도 많이 있고 기술서나 이런 것들에 반드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만큼 또 IBP 프레임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프로레스가 H264보다 용량이 더 클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iFrame only 구조는 무조건 더 화질이 좋은 건가, H265는 압축을 많이 하니까 화질이 더 안 좋은가, 이런 갖가지 오해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압축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미신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H264가 용량이 더 작으니까 편집하기 더 편하겠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IBP 프레임 구조라는 것은 1초에 30장에서 60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만들 때 모든 프레임들에 다 진짜 이미지를 넣을 건지, 아니면 움직이는 부분만 저장해서 기록을 할 것인지, 이런 비디오 저장에 대한 압축 기술을 의미합니다. 먼저 iFrame이 있죠. iFrame은 인트라 코디드 프레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PEG-2 iFrame only 코덱이다 하면 1초에 30장 아니면 60장의 이미지 프레임 전체에 실제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압축과 iFrame only는 화질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압축이나 iFrame only 비디오나 둘 다 동일하게 모든 프레임에 진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iFrame only의 MPEG 비디오는요, 한 장 한 장의 비디오가 다 JPG로 압축돼서 저장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BMP 파일을 JPG로 압축하면 많이 압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대로 1920 곱하기 1080 사이즈를 갖는 BMP 파일 한 장은 보통 6MB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전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BMP 이미지는 전혀 압축되지 않은 비압축 이미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JPG로 압축을 해볼게요. JPG는 압축률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압축하면 화질이 좀 깨지게 될 거고요. 적게 압축하면 화질은 좋아지는 대신 용량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MP 파일을 JPG로 압축을 하는데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최대,
표준, 낮음 이렇게 말이죠. 6MB였던 BMP 파일을 최고 화질의 JPG로 압축을 하면 1MB로 줄어들게 돼요. 한 6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이것을 그대로 1.33GBps였던 비압축 YUV 비디오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200MBps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압축을 해서 높은 화질을 보여주는 아이프레임 온리 비디오는 약 200MBps 정도를 가지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 대역폭이 바로 프로레스 비디오의 대역폭입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사이즈로 BMP를 JPG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표준 방식으로 JPG를 만들면 약 0.3MB 정도의 용량으로 줄어듭니다. 한 20분의 1 정도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NDI처럼 아이프레임 온리 기반이긴 하지만 빠른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디오 코덱들은 이 정도의 압축률인 약 100MBps 정도를 HD 전송에 사용하게 됩니다. 용량도 줄여야 되고 전송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최저 용량으로 JPG를 만들면 약 0.16MB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로 압축을 하게 된 건데 여기까지 오면 화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프레임 온리로 이 정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똑같은 아이프레임 온리 비디오 규격이라고 해도 화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압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이프레임만으로 구성된 비디오는 최소한 모든 프레임들의 원래의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프레임 온리 비디오는 재생이 목적이 아니라 편집이나 아니면 고화질의 로우 딜레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P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P프레임은 Predictive Coded Frame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프레임을 예측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에 차가 있는데 차가 이동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 두 번째 프레임으로 바뀔 때 배경은 그대로 있을 거고 차만 이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프레임을 기록할 때 배경은 저장하지 않고 차가 이동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프레임이 저장된 차가 이동한 부분과 첫 번째 프레임의 배경을 합성해 버리면 두 번째 프레임이 아주 적은 데이터로 저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과거에 만화 영화를 만들 때 셀로판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배경에 붙여 넣던 이런 전통적인 만화 영화 제작 기법에서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게 바로 P프레임이 돼요. 그러니까 P프레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전 프레임의 값들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 차이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앞에 나왔던 I프레임과 현재 기록된 P프레임의 정보의 차이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P프레임까지는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여기까지는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B프레임입니다. B프레임은 Bidirectional Coded Frame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Bidirectional, 즉 양방향으로 뭔가 참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B프레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IBP 프레임 구조인 15 Long GOP라는 것들을 조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기분 탓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아주 반가운 애가 있어요. I프레임이 있습니다. 한 개밖에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I프레임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진짜 이미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P프레임을 좀 전에 배웠죠. P프레임은 이전에 나온 프레임하고 차이만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 IBP GOP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B프레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P프레임이 이전의 I프레임과 지금 프레임의 차이점들만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 B프레임은요, 앞에 있는 I프레임 그리고 뒤에 있는 P프레임의 중간 차이 값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프레임이 과거에 나왔던 것,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B프레임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데이터까지 같이 참조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첫 번째 프레임에 차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프레임을 보시면 배경은 그대로 있고 차만 움직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JPG로 압축되면서 I 프레임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프레임으로 뛰어넘어가서 P 프레임이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1번 프레임과 4번 프레임의 차이 나는 부분 이 정도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1번 프레임의 배경을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주 얍삽하게 움직이는 부분만 떼어내서 P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B프레임은 이것보다 더한 놈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B프레임, 그러니까 두 번째 프레임은요, 첫 번째 나온 I프레임과 네 번째 오는 P프레임을 참조해서 그 중간 값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더 적은 부분만 저장해도 원본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오는 B프레임도 첫 번째의 I프레임과 네 번째의 P프레임을 참조해서 그 중간값만 저장을 하게 돼요. P프레임도 이미 충분히 얍삽한데 B프레임은 그거보다 한술 더 뛰어넘는 거저먹는 것의 최고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I프레임에만 진짜 이미지를 집어넣고 P프레임은 움직이는 값만, B프레임은 이 두 개를 참조해서 그 차이값만 저장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비디오의 용량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압축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냥 I프레임, B프레임, P프레임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비디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디오 플레이어들이 아주 똑똑하게 이 IBP 프레임을 다시 해석해내서 원래 있을 법한 이미지들로 복원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여태까지 내용들을 보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I프레임과 P프레임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나왔던 것들을 참조해서 P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I프레임, P프레임, I프레임, P프레임 이런 식으로 오면은 실시간으로 인코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B프레임은 실시간 인코딩은 불가능해요. B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올, 뒤에 나올 P프레임을 알아야지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이미지들을 미리 갖다가 쓸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비디오가 그 부분까지 가야, 시간이 흘러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BP 프레임 구조를 갖는 비디오들은 실시간이 아니라 최소 5에서 6프레임 정도의 딜레이가 들어가서 인코딩이 진행되게 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IBP 프레임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시나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인코더에 있는 고급 항목을 선택해서 설정 값들을 만져줄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MPEG-2의 IBP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H264나 265는 도대체 어떤 마술을 부리길래 MPEG-2에서 2배에서 4배 정도 더 압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H264는 MPEG-2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압축이 되고요. H265는 MPEG-2에 비해서 4배 정도 압축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IBP 프레임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은 압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블록 구조와 모션 벡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화면을 구성을 할 때 통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8 곱하기 8, 16 곱하기 16, 32 곱하기 32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로 쪼개서 화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움직임이 적게 일어나는 부분과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잘라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듬성듬성 움직임을 구분했을 때 놓칠 수 있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저장되는 값들,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걸러내서 딱 움직이는 그 영역만 찾아내는 기술이 바로 블록 사이즈 구성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서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데이터 자체를 줄이는 기술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디지털 비디오라는 것은 어차피 모든 게 다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기록할 때 그 값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 값과의 차이만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5001, 그 다음에는 5002, 그 다음에 5003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지만요, 5000이라는 값을 적어놓고 그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요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값들만 저장하는 방식을 벡터 저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모든 값을 다 적는 게 아니라 4칸 움직였음 이런 식으로 모션 벡터 값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러면 데이터 용량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연산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를 더 많이 압축한다는 것은 화질이 더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압축은 더 많이 하면서 화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연산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MPEG-2 20mbps의 영상을 MPEG-2 10mbps로 만들면 화질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MPEG-2 20mbps의 영상을 H.264 10메가로 만들면 화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H.264 10mbps를 H.265 5mbps로 만들면 화질은 거의 유지가 돼요. 대신 연산을 엄청나게 빡세게 해야겠죠.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후려쳐서 비디오 압축에 대한 기술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개념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강좌가 너무 어려워지고 더 후려치게 되면 압축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딱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강좌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어렵게 배운 비디오 압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압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압축 규격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비트레이트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적은 용량에서 좋은 화질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튜브를 보니까 적은 용량으로 화질 좋게 하기 이런 강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강좌들이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 정도 하니까 화질이 좋은 것 같더라 이런 식의 약간 제목 어그로 같은 느낌이 드는 강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쌓인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가이드를 살펴보시면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비트레이트를 어떤 해상도에서 쓰시면 좋습니다 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비디오를 압축하는 데 있어서 용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사진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진 파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PSD 파일도 있고요. 윈도우에서 쓰는 BMP 파일, 투명도가 저장되는 PNG 파일, 그리고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JPG,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진 포맷들을 각각의 용도에 맞춰 가지고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경과 피사체, 글자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영상 이미지를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출력을 하죠? 네, JPG나 PNG 파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때 PSD 파일을 올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다 JPG로 만들거나 아니면 투명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PNG 포맷으로 출력을 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 포맷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미지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배경을 바꾸거나 글자만 바꾸려면 포토샵 파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개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면서 가장 답답한 경우가 포토샵으로 다 작업해 가지고 JPG 파일로 뽑아 놓은 다음에 원본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는 수정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그 다음날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를 꼭 하죠. 야, 이거 글자만 좀 바꾸면 안 돼? 야, 이거 배경만 다른 걸로 한번 바꿔봐라. 포토샵 파일은 없는데. 그러면 완전 미치는 거죠. 이럴 때 원본 PSD 파일이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배경 바꿔가지고 다시 출력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원본 포토샵 파일을 지워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조잡하게 윤곽선을
따서 합성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해야만 할 거예요. 비디오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색보정이나 합성을 할 경우에 화질 열화가 없도록 하는 비디오 코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감상, 재생만 하는 것에 특화된 코덱들도 있어요. 다들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비디오의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원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작게 압축할수록 재생에 필요한 정보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삭제되어 버리겠죠. 현존하는 모든 비디오 코덱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비디오 코덱 5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프로레스 코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레스로 저장된 비디오 파일을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왜냐하면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맥에서 파이널 컷을 가지고 비디오 편집을 하시다 보면 프로레스를 기본적인 비디오 편집 포맷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하게 프로레스를 쓰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일단 현재는 시장에서 테이프에다가 비디오를 저장하는 것은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테이프에다 비디오를 저장하는 방식이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DV나 HDV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한 테이프에다가 비디오 영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니까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파일로 비디오를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송을 잘 알지 못하는 업체들이 오디오를 시공하다가 비디오도 녹화할 수 있게 해줘요 라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제품을 검색을 해보면 가장 싼 제품이 블랙매직의 하이퍼데크라는 레코더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 레코더라고 납품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테이프 레코더 대신에 하이퍼데크 넣고 SSD 2개 정도 꼽아가지고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하이퍼덱을 쓰시는 초보자들은 무조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1시간을 기록을 하면 무려 75GB가 나옵니다. 보통 250GB짜리 SSD 2개 꼽아주는데 이걸 가지고 5시간, 6시간 저장하고 나면 용량이 꽉 차게 돼요. 더 저장하고 싶으면 SSD를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레스로 저장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저장된 비디오를 보면서 비압축으로 저장하니까 용량이 너무 커요 이런 식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압축 비디오는 1.5GBps를 사용하는데 프로레스는 겨우 220Mbps 밖에 쓰지 않습니다. 대역폭만으로 따져본다면 굉장히 해자스러운 놈이에요.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비디오 코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레스는 이렇게 완성된 비디오를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프로레스는 철저하게 비압축 비디오를 손실 없이 보관하는 게 목적인 놈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이미지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포토샵 PSD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레스 코덱입니다. 프로레스 비디오로 저장을 해 놓으면 여기에 색 보정을 하던 아니면 이펙트를 넣던 여러 가지 작업을 해도 원본 화질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프로레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이퍼덱을 쓰시던 분들은 인스타에 올릴 용도로 PSD 파일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NDI 코덱이 있습니다. 프로레스와 NDI는 둘 다 아이프레임 only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프레임에 진짜 이미지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찍더라도 중간에 별도의 계산할 필요 없이 해당 프레임의 이미지를 바로바로 꺼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DI는 실시간 전송에 특화된 코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DI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하지만 인코딩과 디코딩에 걸리는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 딜레이로 영상을 처리하고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비밀이 바로 아이프레임 onl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DI는 100Mbps 정도로 HD 영상을 전송해요. 그러니까 200Mbps 정도로 전송하는 프로레스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의 데이터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프로레스와 NDI를 비교했을 때 프로레스가 화질이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프로레스는 눈에 보이는 화질뿐만 아니라 색상을 보정한다던가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까지 함께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NDI는 재생과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위주로 전송하기 때문에 프로레스와 NDI는 다른 용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PEG-2 IBP 프레임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의 HD 방송 표준
표준이 되고요. 참고로 집에 들어오는 IPTV가 아니라 안테나로 받는 HD 방송, 이 표준이 바로 MPEG-2 IBP 프레임 20Mbps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잠깐 쓰였던 HDV도 마찬가지로 MPEG-2 20Mbps로 압축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 방식은 NDI에 비해서는 딜레이가 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프레임을 넣어야 하니까. 그런데 방송이 몇 프레임 좀 늦으면 어때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디오 규격인 H264가 있죠. 이건 불과 10Mbps 정도로 HD 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압축 기법을 사용해서 화질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용량은 엄청나게 줄인 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로레스를 잘못 사용하고 계셨던 분 있잖아요. 그냥 녹화만 해놨다가 나중에 꺼집어내서 재생만 하면 되는 이런 용도로 쓰실 때는 H264 코덱이 적합한 거예요. 이분은 H264 레코더를 사셨어야 했습니다. 아자의 헬로나 키프로 고 같은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들은 고화질 H264를 한 채널이나 네 채널 동시에 레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H264 전문 레코더들입니다. H264라는 코덱이 쓰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H264가 시장에 처음 등장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H264가 참 좋기는 한데 시스템 리소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 이런 평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후진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H264를 재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99% 이상의 미디어 플레이어들과 스마트 TV, PC, 스마트폰 이런 다양한 장치들에서 H264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화질, 용량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H264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차세대 코덱이라고 불리고 있는 HEVC, 그러니까 H265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차세대 코덱이라고 불리고 있는 HEVC, 그러니까 H265가 있죠. H265는 정확하게 10년 전 H264가 받았던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참 좋기는 한데 시스템 리소스 많이 잡아먹고 호환성이 아직 떨어져,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H265는 약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라이센스 비용 문제예요. HEVC의 라이센스 정책을 보시면 소규모에서 사용되는 것에는 별로 제약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대형 서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미디어 사업자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H265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코덱을 자체 개발하던가 아니면 공개로 나와 있는 코덱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AV1이나 VP9 같은 코덱들이 있어요. 사실 AV1이나 VP9 같은 코덱들이 HEVC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IBP 프레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프로레스와 NDI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압축 규격들은 IBP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코딩과 디코딩에 필요한 시스템 파워를 보시면 NDI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연산 능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MPEG-2와 H264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시스템 연산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레스와 H265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 자원을 잡아먹게 돼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프로레스는 NLE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토샵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H265는 재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끝단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양쪽 끝단에 있는 애들이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재밌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코덱을 처리할 때 압축과 해제, 그러니까 인코딩과 디코딩을 좀 더 빠르게 도와주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NLE에서 프로레스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의 CPU가 프로레스 코덱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과정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전용 하드웨어가 있어서 프로레스 코덱만 작업할 수 있으면 편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애플에서는 애프터버너라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레스의 압축과 해제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장치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프로레스라는 코덱 자체가 애플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덱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놈들이 애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작년에 애플 실리콘이라는 이름으로 M1 칩셋을 발표했을 때 많은 파이널 컷 유저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M1 프로 칩셋에 프로레스 가속 기능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M1 맥스, M1 울트라 같은 신형 애플 실리콘
실리콘 칩들에서는 프로레스 처리 능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맥 장비들이 비디오 편집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디오 코덱의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알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로레스가 주로 편집에서 사용된다면 H265는 재생에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H265의 사용처는 바로 UHD 방송입니다. 현재 지상파에서 UHD 방송을 송출할 때 H265 4K 규격으로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모두 최신의 스마트폰에서는 H265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 칩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HEVC로 다이렉트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옵션까지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H265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PC에서도 최신 CPU와 GPU에는 모두 HEVC 가속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하기가 좀 까다로운 H265를 이제는 PC 시스템에서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H265를 아예 비디오 편집용 원본으로 쓰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PC에서 H265를 가속시켜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H265를 재생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속시켜주는 것과 이것을 NLE에 올려서 타임라인의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IBP 프레임으로 원래 심하게 압축되어 있는 H265를 편집을 위한 원본으로 쓰기에는 애초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에 민감하지 않은 개인용 편집이라면 당연히 H265를 쓰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송을 위한 고화질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용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H265를 NLE 원본으로 쓰시는 것은 좀 말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프로레스라는 압축 코덱은 NLE 편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덱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당연히 비디오 편집용이고요. 심지어 프로레스로 만든 비디오를 그냥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하면 화질이 더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약간 좀 뿌예 보이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화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편집에 필요한 데이터들까지 다 저장을 해 놓다 보니까 일반적인 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화면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화질 편집을 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굳이 프로레스 코덱을 선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서 비디오 레코더 잘못 구입하셨던 그분처럼요. 그리고 NDI는 아이프레임만 사용되는 비디오 전송 전용 코덱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동작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방장기강 NDI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MPEG-2라는 규격이 있었죠. 이거는 10년 전에는 많이 썼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비디오 압축 규격이고요. 비디오 인코딩을 설명하는데 중간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264는 현존하는 최고의 호환성을 가진 비디오 압축 규격이 됩니다. H264는 재생과 저장을 위해 존재하는 비디오 코덱이고요. 여러분들이 라이브 스위칭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만든다거나 이벤트를 해서 그 결과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걸 틀어보고 싶다 아니면 인터넷 방송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H264가 적합한 코덱입니다. H265는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재생 전용 비디오 규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 H265를 지원하는 라이브 인코더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은 조금 비싼 편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실 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MPEG-2에서 H264로 바뀌었을 때처럼 드라마틱한 용량의 절감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실 게 20메가에서 10메가면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10메가에서 5메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압축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H265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실시간 인코더들이 좀 저렴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도입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표준 대역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MPEG-2 HD를 만들 때 최소한 20Mbps는 있어야 화질이 유지된다. 이걸 H264로 만들게 되면 10Mbps는 있어야 화질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H264를 15메가나 20Mbps로 만들면 어떨까요? 화질이 더 좋아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5Mbps로 H264를 만들면 화질은 많이 깨지게 될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 대역폭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면 화질이 깨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표준 비트레이트 대역폭을 권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1080 30p를 기준으로 8Mbps의 비트레이트가 권장되고 있고요. 1080 60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Mbps 정도를 권장 대역폭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게 괜히 나온 수치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코덱 구성을 보시면 두 개의 연속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closed GOP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감이 안 잡히신다면 1강부터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총 3부에 걸쳐서 비디오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는 했는데 모든 강의가 다 그렇듯이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그래도 이 강좌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